자, 보도록 합시다. 자, 드디어 이제 다음 주면은 여러분들 모의고사를 보죠. 그치? 다음 주 6월 4일날 모의고사가 예정이 돼 있죠. 그래서 오늘 아까 얘기했듯이 오늘 이게 지금 여기는 여러분들 시험범위 남은 게 다 실려 있기는 해요. 알겠죠? 하지만 오늘 봤을 때 이제 난수하고 이제 정철 시조 정도 수업을 한 다음에 쉬는 시간을 가지고 모의고사 하나 풀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6월 4일 모의고사도 좀 대비해보고 다음 주면은 시험 진도는 이제 다 끝날 거예요. 그것도 다음 주 한 절반 정도면 거의 다 끝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문제 풀면서 질문하고 계속 반복 학습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이렇게 멍해 보여 오늘따라. 자, 그러면 오늘 먼저 난수공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자, 워낙 유명한 작품이니까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래도 우리가 내용 정리부터 먼저 시작하고 작품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 글의 갈래는 자, 현대 소설이고 연작 소설입니다. 한 권의 책 안에 여러 개의 이제 작품이 연달아 실려 있는 그런 연작 소설이죠. 성격은 사회 고발적인 작품이고, 그 다음 당시 사회를 비판하는 비판적인 그러한 작품입니다. 자, 배경은 1970년대가 배경이에요. 70년대 서울의 재개발 지역입니다. 바로 낙원구 행복동이라는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자,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사실 이 작품은 난쟁이 가족 모두가 다 주인공이기 때문에 서술자는 이제 그 가족 중에서 첫째 아들이 그 서술자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주인공 시점이라고 봐도 전혀 무관하죠. 자, 제재는 바로 난쟁이 가족의 궁핍한 생활이 되고, 자, 주제는 도시 빈민들의 궁핍한 삶과 좌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특징은 여기다가 쓸게요. 특징. 첫 번째로, 자, 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삶의 기반을 빼앗기고 몰락해가는 도시 빈민의 삶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죠. 두 번째는 상징적, 단어적 표현을 사용을 함으로써 이를 통해서 작품의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됐습니까? 다 적었어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은 굉장히 이제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우리 날개 같은 작품과 마찬가지로 소설이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이 숨어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알겠죠? 자, 제목에서부터 사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아버지는 바로 이 난쟁이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난쟁이는 선천적으로 이제 뭡니까? 장애로 인해서 키가 굉장히 크지 않는 굉장히 작은 형태를 유지하는 사람을 우리는 난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난쟁이라고 하는 자체가 바로 뭐다? 도시 빈민을 상징을 하는 소재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실제로는 난쟁이가 아닐지라도 이때 당시 도시 빈민들은 너무나 이제 그런 가난한 삶, 힘이 없는 삶 이런 거를 살다 보니까 굉장히 왜소한 존재로 비춰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일종의 시각적으로 형상화하는 방법으로 난쟁이라고 하는 소재를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공산탈춤 보면은 양반들의 얼굴이 이제 입이 비뚤어지고 엉청이가 있고 막 이런 모습으로 묘사를 함으로써 비정상적인 양반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이 작품도 이제 난쟁이라고 하는 건 도시 빈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그 소재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난쟁이가 쏘아 올립니다. 자, 어떤 공을? 작은 공을 쏘아 올리죠. 자, 이거는 일종의 이런 도시 빈민들이 꿈꾸는 소박한 꿈, 이상 이런 걸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하늘로 공을 딱 던져보면 알지만 공이 다시 어떻게 돼? 바닥으로 떨어지겠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난쟁이의 이런 꿈들이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될 것이다? 좌절될 것이라는 걸 암시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 공이라고 쏘아올린 공은 어떻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고 이것은 꿈의 좌절을 암시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집어넣어 머리에 이제 배경 지식으로 삼고 작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 난쟁이, 그렇죠? 바로 실제로는 육체적 결핍이 있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이것은 사실 이 꼴 바로 무엇이다? 바로 사회적 결핍, 즉 빈곤이라든지 무력감 이런 것들을 형상화한 그러한 표현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주윤이 잘 보여?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아버지는 난쟁이였다. 그렇죠? 실제로 난쟁이였다는 거죠. 자,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라는 거죠. 즉, 현대사회의 다른 사람들은 바로 뭐다? 그 사람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사람은 비록 이제 뭡니까? 그 육체적으로는 장애를 가진 결핍을 가진 그런 난쟁이지만 사실 속은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은 오직 아버지의 외모만을 보고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비판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여기서는 방금 얘기했듯이 자, 바로 사회의 잘못된 시선을 비판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외면적인 요소로만 판단을 하는 그런 사회의 모습을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나는 아버지, 어머니, 영호, 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5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5식구, 그렇죠? 이 5식구는 바로 나를 포함한 난장이 가족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동그라미 치는 대상들은 전부 다 바로 누구다? 도시, 빈민을 상징하는 낱말들이죠. 자, 그런데 이제 뭡니까? 이 5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5식구, 빈민층이 나가 비판하는 그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세모 치는 것들은 바로 뭐다? 이 사람들은 부유층, 즉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고, 두 대상이 지금 현재 대조적인 그런 이미지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5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천국도 바로 뭐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삶을 얘기하고, 여기서 지옥은 바로 뭐다? 경제적으로 궁핍한 삶을 역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고, 그래도 이제 이 뭡니까? 자신들의 삶을 지옥에 비유한 이유는 정말 뭐다? 그만큼 고통스럽기 때문에 바로 난쟁이 가족의 고통스러운 삶을 비유한 표현 첫 번째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5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그렇죠? 단 하루라도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그렇죠? 자, 전쟁 역시 동그라미 칩시다. 이것도 역시 고통스러운 삶을 비유한 표현 두 번째가 된다는 거죠. 너무도 살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전쟁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전쟁과 같았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즉 바로 끊임없이 좌절을 경험하고 결국은 뭡니까? 빈곤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알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 그러나 그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그러나부터, 자,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다. 자, 요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바로 뭐다? 새로운 사건을 암시해 주고 있고, 그렇죠? 특별히 이제 그날을 얘기를 하면서 독자의, 그렇죠,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죠. 그리고 그날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현재의 일은 아니라는 거죠. 즉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 중간에 이해가 안 되면 바로바로 질문해도 돼요. 알겠지? 자, 보도록 합시다. 통장이 이걸 가져왔어요. 자,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게 뭐냐? 철거 계고장이에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소재입니다. 철거 계고장. 네모치고 별표 하나 칩시다. 그렇죠? 자, 이것이 바로 뭐다? 난쟁이 가족의 갈등의 근본 원인에 해당하는 소재입니다. 알겠죠? 이 모든 갈등은 사실 이것이 날라오면서부터 시작이 되게 되더라는 거죠. 자, 철거 계고장이에요. 기어코 왔구나. 어머니는 올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온 셈이구나. 어머니는 식사를 중단했다. 나는 어머니의 밥상을 내려다 보았다. 보리밥에 까만 된장, 그리고 시든 고추 2개와 조린 감자. 그렇죠? 지금 여기서는, 그렇죠? 자, 어머니의 식사를 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궁핍한
처지를 이렇게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나는 어머니를 위해 철거 계곡장을 천천히 읽었다. 왜? 어머니가 글을 읽을 수가 있겠어, 없겠어? 그렇죠, 없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지금이야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긴 하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조금 문맹률이 있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머니가 문맹임을 나타내더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문맹률이 굉장히 낮은 나라기는 해요. 하지만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특히나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그런 게 없지만 여성들은 이제 뭐 똑똑해봤자 팔자가 사납다 이렇게 하고 뭐 가족 일이나 도와야지 하면서 아예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옛날에는. 알겠죠? 그래서 어머니도 이렇게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했던 그런 문맹이었다는 거죠. 자, 철거 계곡장의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자, 낙원구 1970X년 9월 10일 그죠? 자, 수신 서울특별시 낙원구 행복동 46번지에 1839 김부리 귀화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낙원구 행복동. 자, 동네 이름이 너무 좋아요. 그치? 그렇죠. 낙원이고 행복한 동네인 것 같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곳에 사는 그 난쟁이 가족은 쫓겨날 위기에 처했잖아. 정말 낙원이고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낙원구 행복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반어적 표현이라는 거죠. 실제 현실과는 반대로 표현을 하고 있더라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난쟁이 가족의 가난한 삶을 오히려 부각시켜주는, 동네 이름은 낙원구 행복동인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 나오니까 더욱더 그 모습이 부각돼 보이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더라는 거죠. 자, 제목 재개발 사업구역 및 고지대 건물 철거 지시. 귀하 소요 아래 표시 건물은 주택 개량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행복 3구역 재개발 지구로 지정되어 서울특별시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 시행조례 제15조, 건축법 제5조 및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0X년 9월 30일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명합니다. 라는 거죠. 이게 핵심 내용이죠. 1970X년 9월 30일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명합니다. 이게 바로 철거 계곡장의 핵심 내용이죠. 자, 만일 위의 기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제 철거하고 그 비용은 귀하로부터 징수하겠습니다. 라며 강제 철거하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그 비용까지도 이 빈민들한테 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다? 빈민들에게 가해지는 권력의 폭력을 이렇게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철거 대상 건물 표시 서울특별시 낙원구 행복동 46번지에 1839 구조 건평 평 끝 낙원구청장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 철거 계곡장을 읽고 나서의 이제 모습이 나오고 있겠죠. 보도록 합시다. 자,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말이 없었다.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가 시멘트 담에서 꺾어지며 좁은 마당을 덮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 벽돌 공장의 높은 이제 그 굴뚝의 그림자가 집의 마당을 덮었으니까 집에 지금 분위기가 밝겠어, 어둡겠어? 어둡겠죠. 그렇죠? 그 말은 앞으로 난쟁이 가족의 삶이 어떨 것이다? 그렇지, 어두울 것이라는 걸 암시해 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바로 뭐다? 난쟁이 가족의 암울한 미래를 암시하는 이러한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자, 동네 사람들이 골목으로 나와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지금 사람들이 항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통장은 그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방주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어머니는 식사를 끝내지 않은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두 무릎을 고추 세우고 앉았다. 그리고 손을 들어 부엌 바닥을 한 번 치고 가슴을 한 번 쳤다 하라는 거죠. 굉장히 지금 뭡니까? 속이 답답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집을 잃은, 그렇죠? 허탈감, 다음 절망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어머니의 행동을 통해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죠. 일종의 간접 제시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해가 됩니까? 그렇지. 자, 나는 동사무소로 갔다. 행복동 주민들이 잔뜩 몰려들어. 그렇죠? 자, 자기의 의견들을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들을 사람은 두셋밖에 안 되는데 수십 명이 거의 동시에 떠들어대고 있었다. 이 말은 바로 뭡니까? 행정 동사무소에서 이 동네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이미 들어줄 생각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만약에 정말로 들어줄 생각이 있었으면은 많은 사람들을 와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했을 텐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들어줄 사람은 둘셋밖에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외치고 있고 각자 따로 놀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다는 거죠. 자, 쓸데없는 짓이었다. 떠든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니었다. 나는 바깥 게시판에 적혀있는 공고문을 읽었다. 거기에는 아파트 입주 절차와 아파트 입주를 포기할 경우 탈 수 있는 이주 보조금 액수 등이 적혀 있었다 하는 거죠. 이게 공고문의 내용이었다는 거죠. 자,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동사무소 주인은 시장 바닥과 같았다. 자, 주민들과 아파트 거강꾼들이 한데 뒤엉켜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했다. 나는 거기서 아버지와 두 동생을 만났다. 아버지는 도장고 앞에 앉아 있었다. 영호는 내가 방금 물러선 게시판 앞으로 갔다. 영희는 골목 입구에 세워놓은 검정색 승용차 옆에 서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 검정색 승용차, 그렇죠? 검정색 승용차. 자, 이걸 딱 하고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힘을 가진 사람들, 즉 공권력과, 그렇죠? 부를 상징하는 그러한 소재라는 거죠. 자, 아침 일찍 일들을 찾아 나섰다가 철거 계곡장이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돌아온 것이었다. 누군들 이런 날 일을 할 수 있을까? 그죠? 집을 잃은 상황인데 당연히 일이 손에 안 잡히겠죠. 그렇죠? 나는 아버지 옆으로 가 아버지의 공구들이 들어있는 부대를 둘러매었다. 영호가 다가오더니 나의 어깨에서 그 부대를 내려 옮겨 메웠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는 잘 설명을 하지 않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사실 상징성을 가진다고 많이 얘기를 해요. 알겠죠? 지금 아버지는 공복 가방을 들고 하루하루 일을 하고 사는 그런 사람인데 일용직 노동자예요. 알겠죠? 근데 그 아버지의 공복 가방을 내가 받고 장남인 내가 받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가방을 다시 또 뭡니까? 둘째인 영수한테 넘겨주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바로 무엇을 상징하냐? 바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가난의 되물림을 상징한다 라고 본다는 거죠. 즉 가난이 아버지로부터 더 자식에게로 계속 이어짐을 이렇게 상징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자, 봅시다. 나는 아버지 옆으로 그렇죠.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을 넘겨주면서 이쪽으로 걸어오는 영희를 보았다. 영희의 얼굴은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몇 사람의 거강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아파트 입주권을 팔라고 했다. 아버지가 책을 읽고 있었다. 자, 요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자, 지금 아버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일용직 노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즉,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지금 이런 긴박한 상황에 오히려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책만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는 아버지가 책을 읽는 걸 처음 보았다. 그리고 표지를 쌓기 때문에 무슨 책인지도 알 수 없었다라고 했다는 거죠. 즉, 사실 아버지는 진짜로는 책을 읽고 있던 게 아니라 바로 뭐다? 절망적인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한 행위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수업 시간에 책 세워놓고, 그쵸, 과자 먹고 많이 장난하잖아요, 그쵸? 그렇듯이 바로 지금의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좀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반영된 일종의 약간 현실 도피적인 그런 행위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표지를 쌓기 때문에 무슨 책인지도 책을 읽는지도 알 수 없었다. 영희가 허리를 굽혀 아버지의 손을 잡아 끌었다. 아버지는 우리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자, 난쟁이가 간다 라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말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여전히 아버지를 차별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장애인으로 인식을 합니다. 자, 어머니는 대문 기둥에 붙어있는 그 알루미늄 표차를 떼기 위해 식칼로 못을 뽑고 있었다. 그쵸? 자, 여기서 이 알루미늄 표차, 그쵸? 요거는 바로 난쟁이 가족이 이곳에서 살았다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자, 앞에서도 나왔지만 이 집은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불법 건축물인 건 맞습니다. 알겠죠? 즉, 나라에 제대로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임시로 자기들이 지어서 지금 살고 있는 그런 판자촌 집이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동사무소나 이런 데도 그 신고도 할 수 없어요. 집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신고할 수 없는 그런 불법 건축물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집을 허물 거라고 알루미늄 표차를 딱딱 집마다 다 붙여서 그것만이 이 집에 이제 난쟁이 가족이 살았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재라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실제로 키가 작아요. 여기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거는 일종의 소설적 장치로서 그런 그 도시 빈민들의 경제적인 왜소함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작품 내에서는 계속 난쟁이로 나와요. 실제로. 알겠지? 자, 계속 봅시다. 내가 식칼을 받아 반대쪽 못을 뽑았다. 영호는 어머니와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마음에 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 주기를 바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어머니는 무허가 건물번호가 새겨진 알루미늄 표차를 빨리 떼어 간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괴로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어머니는 손바닥에 놓인 표차를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굉장히 지금 심리가 복잡한 거죠. 집을 떠나야 되는데 앞으로 대책도 없고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영희가 이번에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 끌었다. 너희들이 놀게 되지만 않았어도 난 별 걱정을 안 했을 거다. 어머니가 말했다. 그렇죠? 지금 자식들도 변변치 않은 직업을 얻지 못해가지고 수입도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죠. 자, 20날 안에 무슨 뾰족한 수가 생기겠니?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지 라는 거지. 자, 여기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그렇죠? 현재 상황에 대한 각 인물의 대처도 우리가 좀 분리를 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어머니라고 하는 인물은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현실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입주권을 팔려고 그래요. 자, 영희가 물었다. 그렇죠? 팔긴 왜 팔아? 영호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럼 아파트 입주할 돈이 있어야지. 아파트로도 안 가. 그렇죠? 올려놓고 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아파트로도 안 가. 자,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그냥 사는 거야. 여긴 우리 집이다라는 거지. 그치? 자, 여기서 지금 영호라고 하는 인물이 일반적인 다른 가족들과는 다른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드러나는 영호라고 하는 인물은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부조리한 현실에 저항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여주는 인물이라는 거죠. 자, 영호는 성큼성큼 돌계단을 올라가 아버지의 부대를 마루 밑에 놓았다. 자,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어머니가 내준 철거 계곡장을 막 읽고 난 참이었다.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놨다니까 얘긴 그걸로 끝나는 거다. 그렇죠? 지금 아버지는 바로 뭐다? 이미 모든 걸 다 포기를 한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놨다니까 얘긴 그걸로 끝난 거다.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버지라고 하는 인물은 순응하는 걸 넘어서 어떻게 굉장히 체념적인 태도를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건 우리를 위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 그거는 바로 아파트를 나타내는데, 자, 실제로 이제 정부에서는 바로 뭐야? 그래, 니들 어차피 집 철거돼서 살 데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지어놨으니까 너희 돈 내고 글로 이주해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아파트로 이주할 돈이 있었으면 이미 처음부터 여기 안 살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철거민을 위해, 그치? 철거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결국 모든 정책이라든지 법은 다 누구를, 돈 있고 힘 있는 권력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자, 영호가 말했다. 돈도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희는 마당과 펜지꽃 앞에 서 있었다. 그렇죠? 여기서 지금 하필이면 영희가 서 있는 꽃이 펜지꽃이죠. 그렇죠? 이 펜지꽃은 바로 영희 자신을 상징하는 그러한 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펜지꽃 밑줄 치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펜지꽃은 바로 순수하고 여린 영희의 이미지를 반영한 그러한 소재라는 거죠. 자, 우린 못 떠나. 갈 곳이 없어. 그렇지, 큰 오빠. 어떤 놈이든 집을 흘러오는 놈은 그냥 놔두지 않을 테야. 영호는 여전히 굉장히 반항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영호가 말했다. 그만둬. 내가 말했다. 그렇죠? 자, 그들 옆엔 법이 있다. 그렇죠? 즉, 이 말은 바로 뭐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약자들보다는 바로 뭐다? 권력자랑 강한 자들만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이 약자가 아닌 권력자들과 부유층을 위해 존재하는 현실의 모습을 이렇게 대사로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아버지 말대로 모든 이야기는 끝나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마당과 펜지꽃 앞에 서 있던 영희가 고개를 돌렸다. 그렇죠? 자, 영희는 울고 있었다. 자, 그렇죠? 보자. 어렸을 때부터 영희는 잘 울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고 하는 소설의 좀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지금 여기서 보면은 펜지꽃 앞에 앉아있던 영희가 울면서 고개를 돌렸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갑자기 어렸을 때부터 영희는 잘 울었다 하면서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과거 회상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 사실 과거 회상을 하는 장면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바로 여기까지 요거 슬러시 표시를 하고, 자, 여기서 현재에서 과거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장면이고, 자, 여기서 드러나는 바로 이 소설의 특징, 그렇죠? 란소공의
특징을 보게 되면 자, 특별한 표지 없이 현재와 과거가 교차되어 서술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이로 인해서 작품에 굉장히 몽환적인 분위기를 더해준다는 게 이 소설의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꿈과 현실이 과연 이게 꿈이라고 하기보다 정확하게 이게 어디까지가 과거고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하는 분명한 그런 구분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약간 뭔가 좀 꿈꾸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몽환적인 그런 느낌을 분위기를 나타내주는 게 이 소설의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근데 반면에 내용은 굉장히 차가운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어렸을 때부터 영희는 잘 울었다. 그때 나는 말했다. 울지마 영희야. 자꾸 울음이 나와. 그럼 소리를 내지 말고 울어. 응. 그러나 풀밭에서 영희는 소리를 내어 울었다. 나는 손으로 영희의 입을 막았다. 영희의 몸에서는 풀냄새가 났다. 그렇죠? 자, 풀냄새 동그라미 칩시다. 그렇죠? 역시 여기서도 동그라미 치는 거는 바로 무엇이다? 바로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나타내죠. 자, 개천 건너 주택가 골목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가 났다. 자, 고기 굽는 냄새는 세모치도록 합시다. 그렇죠?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바로 세모친 것들은 바로 부유한 삶을 상징하는 소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고기 반찬 없으면 밥을 안 먹지만, 그치? 난제 가족들은 돈이 없어서 고기를 못 먹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자, 나는 그것이 고기 굽는 냄새인 줄 알면서도 어머니에게 묻고는 했다. 지금 먹고 싶었던 거죠, 본인도. 그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일부러 알면서도 이렇게 물어보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엄마, 이건 무슨 냄새야? 저 어머니는 말없이 걸었다. 나는 다시 물었다. 자, 엄마, 이거 무슨 냄새야? 그쵸? 자, 어머니는 나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걸음을 빨리 하면서 말했다. 그쵸? 왜? 자식들에게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도 사줄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식들에게 고기를 사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고기 굽는 냄새 난다. 우리도 나중에 해먹자. 나중에 언제? 자, 빨리 가자. 어머니는 말했다. 너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고기도 날마다 먹을 수 있단다. 제 어머니는 굉장히 지금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죠. 박스로 표시하고 이거는 어머니의 궁색한 변명이 되죠. 물론 뭐 완전 거짓말은 아니긴 합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어떻게 우리 사회의 이런 그런 그 경제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의 사다리를 부술 수 있는 게 결국은 지식밖에 없기는 하거든요. 알겠죠? 지금 현재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뭐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긴 하지만 일단 지금 당장 해줄 수 없으니까 자꾸 미래로 미루게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너가 이제 열심히 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체념적인 모습도 여기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더라는 거죠. 알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거짓말.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면서 내가 말했다.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그렇죠? 지금 이 아버지를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데 사실 비난하는 이유는 바로 뭐다? 바로 경제적으로 무능한, 그렇죠? 아버지에 대한 비난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철이 없는, 어렸을 때의 모습이니까 철이 없는 그런 서술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어머니가 우뚝 섰다. 너 방금 뭐라고 했니? 자, 우리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너 매 좀 맞아야겠구나. 아버지는 좋은 분이다. 그렇죠? 자, 나도 주머니가 달린 옷을 갖고 싶어. 그렇죠? 여기서 주머니가 달린 옷, 이것도 세모 치도록 합시다. 바로 이것도 역시 부유한 삶, 즉 주머니에 무언가를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부유한 삶을 상징합니다. 알겠죠? 자, 나도 주머니 달린 옷을 입고 싶어. 자, 빨리 가자. 엄마는 왜 우리들 옷에 주머니를 안 달아주지? 그쵸? 자, 우리들 옷에 주머니를 안 달아주지. 즉, 주머니 없는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꼴 역시 가난한 삶을 이렇게 상징한다 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주머니 달린 옷과 주머니가 없는 옷이 서로 대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돈도 넣어주지 못하고, 그렇죠? 먹을 것도 넣어줄 게 없어서 그렇지.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그렇죠? 자, 아버지에 대해 막말을 하면 너 매 맞을 줄 알아라. 아버지는 악당도 못돼. 악당은 돈이나 많지. 그렇죠? 실제로 악당들이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 게 현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악당들은 돈이나 많지. 자, 아버지는 좋은 분이다. 알아. 나는 말했다. 수백 번 너 더 들었어. 그렇지만 이젠 속지 않아. 자, 엄마, 큰오빠는 말을 안 들어. 영희는 부엌 문 앞에 서서 말했다. 엄마 몰래 또 고기 냄새 맡으러 갔었대. 나는 안 갔어. 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영희를 흘겨보았다. 영희는 또 말했다. 엄마, 큰오빠가 고기 냄새 맡으러 갔었다고 말했더니 때리려고 그래. 영희는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나는 영희의 입에서 손을 떼었다. 영희를 풀밭으로 끌고 들어간 것이 잘못이었다. 영희를 때려주고 나는 후회했다. 귀여운 영희의 얼굴은 눈물로 젖었다. 우리는 그때 주머니 없는 옷을 입고 있었다. 그래서 주머니 없는 옷 역시 동그라미 쳐놓읍시다. 바로 궁핍한 삶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여기까지. 그렇죠? 여기까지가 바로 과거 회상 부분이었다는 거죠. 회상 끝. 그렇죠? 다시 현실로 이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됐습니까? 자, 봅시다. 자, 아버지는 철구 계곡장을 마루 끝에 놓고 책을 읽었다. 그렇죠? 여전히 지금 아버지는 현실에 지금 도피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자, 우리는 아버지에게서 그렇죠? 자, 무엇을 바라지는 않았다. 아버지는 그동안 충분히 일했다.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자, 지금 이 난쟁이 가족들이 뭡니까?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아파트에 들어갈 돈도 없고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는 사실 이 난쟁이 가족의 문제가 사실은 아니라는 걸 이걸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동안 충분히 일했다. 그런데 왜 가난해?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난한 삶의 원인이 그렇죠? 사회적 차원에서 기인했음을 암시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 경제적 불균형, 경제적 분배의 불균형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이 가족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이 이 속에 들어있더라는 거죠. 고생도 충분히 했다. 아버지만 고생을 한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할아버지 또 대대로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거지. 그렇지? 즉 바로 뭐다? 자, 이거는 표면적으로는 바로 뭐다?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이 난쟁이 집안이 대대로 가난한 삶을 살았다. 요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일단 표면적으로는 바로 뭐다? 난쟁이 가족이 대대로 가난한 삶을 살았다는 거고 살았음이라는 거고 이것은
이꼴 바로 뭐다? 가난이 그쵸? 계속 자손들에게 대물림 되는 현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들은 아버지보다 더 심한 고생을 했을 수도 있다. 나는 공장에서 이상한 매매 문서가 든 원고를 조판한 적이 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짜기 위해 나는 열심히 손을 놀렸다. B, 여기서 B가 이제 뭡니까? 그 여자 종, 여자 노비를 얘기하는 말이에요. 알겠죠? 자, B, 김희덕의 한 소생, 그죠? 노금동 경인생, 노금동의 양처 소생, 노김금희 정묘생, 노금동의 양처 소생, 노덕수 기사생. 여기서 노는 바로 노비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노금동의 양처 소생, 노존생, 그죠? 신미생, 노금동의 양처소생 노영석 계유생, 노김금희의 양처소생 노철수 병술생, 노김금희의 양처소생 노금산 무자생이라는 거지, 그치? 즉 바로 뭐다? 여기서는 자, 지금 내가 지금 조판하고 있는 요 문서는 바로 무엇이다? 그쵸? 무자생까지, 그치? 바로 나가, 그쵸? 조판한 하던 문서가 노비 매매 문서였다는 거죠. 그래서 노비 자식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그 괴물림 되고 있는가 이런 걸 보여줌으로써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노비라는 신분이 세습되었다는 걸 보일 수 있고, 이것은 그쵸? 현대에도 변함이 없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과거로부터 이렇게 이어져 온 노비라는 신분의 세습이 결국 현대 사회에서는 가난이라는 형태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세습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나는 그때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그 판을 짜고 다음 판을 짜 나가다 겨우 알았다. 노비매매 문서의 한 부분이었다. 나는 열흘 동안 같은 책을 조판했다.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조판했다. 자, 그 열흘 동안 나는 아버지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하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즉 바로 뭐다?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전부 다 예전에 그렇죠, 그 조상들이 노비였었다는 것을 이제 이 노비매매 문서를 보면서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나는 어머니의 어머니, 어머니의 할머니, 할머니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할머니들이 최하층의 천민으로서 무슨 일을 해왔는지 알고 있었다. 그렇죠? 어머니 쪽도 모두 다 이제 노비의 신분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어머니라고 달라진 것은 없었다. 마음 편할 날 없고 몸으로 치러야 하는 노역은 같았다. 우리의 조상은 세습하여 식력을 바쳤다. 우리의 조상은 상속, 매매, 기증, 공출의 대상이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나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엄마를 잘못 두어 이 고생이다. 아버지하고는 상관이 없단다라는 거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엄마는 그래도 아버지를 두둔하고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즉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그렇죠? 아버지 집안도 그렇죠? 노비였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더라는 거죠. 자, 어머니는 장남인 나에게만 말했다. 외할머니에게 들은 말을 나에게 전한 것이다. 천년을 두고 우리의 조상은 자손들에게 이 말을 남겼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도 시종의 자식이었다. 그래서 아버지 집안도 결국 노비 집안일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 노비라고 하는 신분은 지금까지도 계속 바로 뭡니까? 세습이 되어 오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 보도합시다.
자, 할아버지에 대해서, 그렇지? 자, 대해서, 할아버지, 아버지 때의 노비제는 사라졌다. 증조부 내부는 아무것도 몰랐다. 나중에서야 해방을 맞았다는 것을 알았으나 두 분이 한 말은 오히려 저희들을 내쫓지 마십시오라는 거지. 그치? 자기네들 지금 신부는 해방시켜주는 건데도 이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을 내쫓는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즉, 바로 뭐다? 바로 억압된 삶에 길들여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할아버지는 달랐다. 그래서 노비 신분에서 할아버지는 벗어나려고 했다는 거죠. 할아버지는 유숙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늙은 주인은 할아버지에게 집과 땅을 주었다. 그러나 쓸데없는 일이었다. 모르는 면에서는 할아버지나 증조부나 같았다. 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진 재산을 지킬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식이 있어야지만 있는 재산도 지킬 수 있고 그걸 더 불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결국 지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세상 물정에 대해서 모르니까 사기꾼들의 그런 꼬임이라든지 이런 게 금방 넘어가게 되고 결국은 가지고 있던 재산도 모두 다 날려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증조부 때까지는 선조들이 살아온 경험이 도움이 되었으나 할아버지 때에는 그것이 도움을 주지 못했다. 왜? 이때는 사회마저도 완전히 바뀌게 되거든요. 그렇죠? 증조부 때까지는 그래도 농사만 잘 짓고 마을에서 그냥 착하게만 살면 되던 그런 사회였지만 이제 할아버지 때부터는 일제강점을 거쳐가지고 우리나라가 급격히 산업화 이런 그 길을 걷게 되는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대가 바뀌니까 그 변화하는 시대에도 역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적응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할아버지께서는 어떤 교육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다. 그렇죠? 즉 바로 뭐다? 밑줄 칩시다. 할아버지에게는 어떤 교육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다. 그렇죠? 즉 바로 집과 땅을 지킬 능력이 없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자, 할아버지는 집과 땅을 잃었다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교육과 경험이 없다 보니까 결국 그 결과로서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고 결국 그로 인해서 가난이라고 하는 그러한 경제적 불평등은 그대로 세습될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죠. 자, 할아버지도 난쟁이였어. 언젠가 영호가 물었다. 나는 영호의 머리를 쥐어박았다. 좀 큰 영호가 말했다. 자, 이 부분도 갑자기 과거를 잠깐 언급했다가 다시 또 현재로 들어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좀 큰 영호가 말했다. 왜 지난 일처럼 쉬쉬하는 거야? 변한 것이 없는데 우습지도 않아.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옛날처럼 어려운 삶을 그대로 과거 자신들의 조상과 마찬가지로 살고 있지만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죠? 나는 가만히 있었다. 영희는 손수건을 꺼내 두 눈에 대었다 떼었다. 아버지는 계속 책을 읽었다. 어머니는 뒷집 명희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얼마에 파셨어요? 17만 원 받았어요. 그럼 시에서 주겠다는 이주보조금보다 얼마 더 받은 셈이죠? 2만 원 더 받았어요. 영희네도 어차피 아파트로 못 갈 거 아니에요. 무슨 돈이 있다고? 분양 아파트는 58만 원이고 임대 아파트는 30만 원이래요. 거기다 어느 쪽으로 가든 매달 15,000원씩 내야 된대요. 그래, 입주권을 다들 팔고 있나요? 영희네도 서두르세요. 어머니는 괴로운 얼굴로 서 있었다라는 거죠. 그쵸? 실제로 이때 당시에 15,000원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그래도 한 3, 40만원? 아마 그 정도 선의 가격이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사실 이 가족들 자체가 이제 그런 돈조차도 융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가족들이었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제 사실 58만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 사람들한테는 꿈의 돈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뒷부분 줄거리 보도록 합시다. 행복동 주민들 대부분은 투기업자에게 입주권을 팔고 동네를 떠난다라는 거죠. 자, 아파트에 입주할 능력이 안 되는 나의 가족들 역시 다른 이웃들처럼 입주권을 팔지만 전세금을 빼주느라 명인에게 빌린 돈을 갚고 나니 남은 것이 거의 없다. 그런데 이사 가기 전날 아버지와 영희는 사라지고 이후 영희는 자기네 집 입주권을 산 남자를 따라갔다가 그 남자의 집에서 돈과 입주권을 훔쳐 도망쳐 나온다. 혼자 동사무소에 가서 입주 신청을 한 영희는 예전에 살던 집으로 돌아오지만 가족들은 이미 다른 데로 이사를 가버린 뒤다. 영희는 동네 아주머니로부터
아버지가 그동안 일하던 벽돌 공장 굴뚝에 올라갔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는다라는 거죠.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영희는 동네 아줌마로부터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는다. 굉장히 비극적인 결말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교과서에는 지금 실려있지 않는 부분이기는 한데 중간에 한번 이제 그 옆 동네에 있는 어떤 청년과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장면에서 옆 동네 청년이 그 책을 한 권을 빌려주는데 그 책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그 책을 통해서 아버지는 약간 좀 이상을 꿈꾸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모습을 암시하는 게 이 소설의 또 특징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가난한 세습대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는 소설이 이 작품이고, 실제로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그 1988년에 서울올림픽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외국 손님들이 많이 오면은 그 눈에 보기,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는 이유로 우리 서울 안에 있던 많은 판잣집들을 전부 다 이때 당시에 강제로 철거를 하게 돼요. 알겠죠? 그리고 실제 이것과 함께 여러분들이 보면 좋은 소설이 바로 뭐냐면 윤은길의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봤죠? 그쵸? 이 작품을 같이 읽으면 좋은 이유가 바로 뭐냐면 거기 배경이 되는 사건이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있는데, 실제로 이 판자촌에 사는 사람들을 이주시키기 위해서 광주에 그 대단지 아파트를 조성을 해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니네들 이곳에 이주만 하면은 그 아파트 값이야 뭐 20년, 30년 최장으로 해가지고 너희들한테 아주 싸게 이제 너희 그 뭡니까 제공을 해줄 테니까 이주해 해가지고 사람들은 정부의 말만 믿고 이주를 하게 돼요. 그런데 막상 한 이주를 하고 한 두 달 살고 나니까 갑자기 정부가 그 정책을 포기해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아파트 건설사는 어쨌든 아파트 대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주해온 사람들한테 한 달 안에 아파트 값을 그 몇십억, 지금으로 지금 몇십억이 되는 돈이죠. 그 돈을 내라고 갑자기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광주 대단지에서 시위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정부의 엄청난 폭력적인 좀 탄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작품들이기 때문에 함께 같이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렸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정철의 시조를 먼저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간단한 작품 하고 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자, 광활루기 지나서 정철의 시조들로 가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죠? 자, 첫 번째 작품, 가 작품 역시 간단하게 필기 하나만 하도록 합시다. 자, 이 글의 갈대는 역시 평시조이고, 그 다음 단시조, 한 편으로만 이루어진 시조입니다. 자, 성격은 비판적이고, 다음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자, 주제는 신진 관료에게 자, 험난한 정치 현실을 경계하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자, 특징은 첫 번째로 자, 상징적 시어를 사용을 함으로써 이를 통해서 자, 당시 정치 현실을 비판을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청자에게 처세 방법을 충고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정철이 살았던 시기는 바로 선조 임금이 살았던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바로 그 시기였고, 이때 당시는 극심한 분당 정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파벌로 나누어져 가지고 극심하게 싸우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의 정치 상황을 비판하는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서리법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서리법을 사용을 함으로써 바로 뭐다? 정치에서 소외된
문인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 그렇죠? 의문문을 사용을 해서 서리법과 의문문은 다르다는 거, 그렇죠?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청자에게 말을 거는 방식을 쓰고 있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요구를 전달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합시다. 처음부터. 자, 풍파에 일렁이던 배 어디로 갔단 말인가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 풍파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바람과 파도, 즉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 즉 앞에서 얘기했던 험난한 정치 상황을 이렇게 비유한 표현이죠. 그런데 이제 이 풍파에 무엇이 배가 매우 괴롭힘을 당하다가 이제 어디로 갔단 말인가라고 하는 것은 현재 사라져버렸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풍파에 일렁이던 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존재들이다? 바로 그때 당시에 활약을 하던 관료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바로 뭐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라고 서리적 표현을 사용을 함으로써, 그죠? 바로 정계에서 소외된 관료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구름이 험하거늘, 그렇죠? 지금 바로 뭐다? 정치적으로 역시 바로 뭐야? 사회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 나왔는가 어찌하여, 그렇죠? 그래서 구름이 험하거늘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죠? 세모 쳐놓고 바로 정치적 위기의 조짐이 보이던 그런 상황에, 그래서 처음 나왔는가 어찌하여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바로 뭐다? 어떻게 지금 처음 이제야 나왔느냐 하고 청자에게, 그렇죠? 의문문의 형태로 말을 건네고 있다는 거죠. 자, 허술한 배 두신 분네, 그렇죠? 그래서 허술한 배 두신 분들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네라고 하는 거죠. 분들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로 뭐다? 바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자, 즉 신진 관료들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허술한 배 두신 분네는 모두 조심하소서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신진 관료들이 어떻게 그 정치 상황에 대한 경계를, 그렇죠? 그래서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한 경계를 조언하는 이러한 작품이 바로 이 첫 번째 작품, 풍파에 일렁이던 배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워낙 분당 정치가 심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제 신진 관료들이 이제 그것에서 피해를 보게 되고, 물론 현재 그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죠. 실제로 정철 같은 경우는 그 선조에 굉장히 큰 총애를 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알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상대 당의 그런 모함에 의해서 몇 번씩 유배를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철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그들의 모습이 꼴보기 싫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심의산 서너 바퀴라는 작품 보도록 합시다.
자, 요 작품은 딱 우리가 보면 뭔가 좀 느낌이 오듯이 두 번째 줄이 좀 생각보다 길죠. 첫 번째 초장과 중장은 일반적인 길이인데 중장의 길이가 굉장히 좀 길어진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의 갈래는 바로 어시조입니다. 알겠죠? 바로 사설시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형태. 처음에는 이 가운데 줄만 한번 슬쩍 길게 하다 나중에 사설시조로 가게 되면은 초장, 중장, 중장, 3장이 다 길어지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어시조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성격은 역시 상징적이고 그 다음 비판적인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자, 주제는 자, 그래서 임금에게 자신을 모함하는 말들을 가려들어 믿지 말라고 부탁을 하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있죠. 특징은 첫 번째로 자, 역시 마찬가지 상징적인 시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화자가 처한 정치적 상황을 드러내주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역시 마찬가지 의문문의 형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청자에게 말을 건네고 요구를 전달하는 이런 점은 앞에 있었던 시와 완전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저 바로 중장의 음보 길이가 길어지죠. 그래서 어시조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도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사미인곡, 송미인곡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한다면은 그 뭡니까 최초의 충신 연주지사로 이제 일컬어지는 그 정과정 같은 작품하고 함께 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정과정에서도 맨 마지막에 보면 그 님이여 도람 들으시아 배우소서에서 님이 직접 판단하시고 들으신 다음에 나를 다시 사랑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과 거의 유사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처음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심이 산 서너 바퀴 감돌아 휘돌아 들어 온유월 한낮에 살얼음 엉긴 위에 된설이 섞어치고 좌치는 내려끄는 거죠. 5, 6월, 5월과 6월이면 지금이야. 굉장히 더운 시기잖아. 그치? 근데 한낮에 뭐야? 살얼음 엉긴 위에 된설이도 섞어치고 자치눈도 지금 내리고 있는 상황. 한여름인데 지금 눈이 내리고 있대. 그쵸? 여자가 하늘 품은 것도 아니고, 그치? 즉, 이것도 역시 바로 뭐다? 앞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험난한 정치 상황을 이렇게 날씨로 비유를 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5, 6월 한낮에 살얼음 엉긴 위에 된설이 섞어치고 자체는 내렸거늘 보았는가 이마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는 보았는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의문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임이라고 하는 존재한테 이렇게 보았는가 하고 지금 뭡니까? 말을 건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은 바로 시적 청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자, 이 시적 청자는 바로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일종의 임금을 나타낸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았는가 이마 온 놈이 온 말을 하여도 그렇죠. 온 놈이 자 여기서 말하는 그 다른 사람 온 놈은 다른 사람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작품의 상황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바로 뭐다? 화자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온 놈이 온 말을 하여도, 즉 모함하는 말을 하여도 이미 짐작하소서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인보고 믿지 말라, 이미 직접 판단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미 짐작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그렇죠? 자, 임금에게 자신을 모함하는 말을 믿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이렇게 작품을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시적 청자적인 측면에서는 앞에 있었던 작품과는 차이가 있죠. 앞에 작품은 신진 관료들을 이제 청자로 삼아서 이야기를 하는 시였다면은 이거는 이제 임금님을 이제 청자로 삼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은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문문의 형식으로서 말을 건네는 그러한 모습의 구조들, 그 다음에 자신의 요구를 하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두 작품의 굉장히 큰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자신을 이렇게 다시 사랑해달라라고 하는 이러한 면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정과정에 니미야 도랑 들으셔 겨우셔서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그런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함께 여러분들이 작품을 판단을 하면은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알겠죠? 자, 지금부터 이제 10분 정도만 쉰 다음에, 그렇죠? 10분, 15분, 30분까지 쉬고 이어서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 함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